대우건설 매각 본입찰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흥건설이 DS네트웍스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을 써내면서 이르면 이번 주 중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10월 말 매각 계약을 마무리 짓겠다는 쌍용차의 생존 전략에 짙은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청산 가치가 더 크다는 보고서가 나온 데다 미래차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마저 커지면서 부활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불안전 판매가 없는 보험 설계사들을 선정하는 우수 인증 설계사 제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민원은 줄지 않고 제도를 모르는 소비자들도 많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적이 반토막난 카지노 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에 앞으로의 실적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인수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대우건설을 사들인 지 무려 11년 만입니다. 재계 20위권 부상이 기대되지만 동시에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중흥건설이 대우건설 인수를 위한 구분응선을 넘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대우건설 매각 입찰에 약 2조 3천억 원을 써내 경쟁자인 DS네트웍스를 가격면에서 압도했습니다.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대우건설 최대 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는 이르면 이번 주 중흥건설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공적 자금 3조 2천억 원을 투입한 KDB 입장에서는 손실을 1조 원 이내로 막았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만족스러운 매각 금액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중흥건설은 대우건설이 매물로 나왔을 때부터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특히 정창선 회장의 인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흥건설은 대우건설을 인수하게 되면 단숨에 전국구 건설사로 도약하게 됩니다. 재계 순위도 20위권으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하지만 새우가 고래를 삼킨다는 승자의 저주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대우건설 내부에서는 시너지가 전혀 없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고 노조는 오는 2일 대대적인 반대 집회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 인수를 포기했던 호반건설의 사례와 같이 실사 과정에서 추가 부실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흥건설은 이르면 다음 주 KDB 인베스트먼트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 달여간의 실사를 한 뒤 8월 중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카지노 업계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걱정입니다. 이미 실적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또다시 암초를 만난 건데 이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앞으로 5년 동안 8천억 원이 넘는 폐광 기금마저 내야 합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간 카지노 업계. 외국인 관광객으로 먹고 사는 GKL과 파라다이스는 매출이 반토막 났고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 역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국내 주요 카지노 사업자들의 적자 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강원랜드의 경우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설립돼 세금 부담이 따르는 만큼 더딘 회복이 점쳐집니다. 기존의 카지노와 부대 시설에서 벌어들인 이익 가운데 25%를 떼어가던 폐광기금이 올해부터 카지노 매출의 13%로 바뀌면서 적자가 나도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된 겁니다. 강원랜드 추산 앞으로 5년간 내야 할 폐광기금은 연평균 1,776억 원으로 기존 1,278억 원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5년간 2,400억 원을 더 내야 하는 건데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연평균 2,522억 원에서 1,243억 원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카지노 산업이라는 자체가 아무래도 국가에서 규제를 하는 사행성 산업이다 보니까 기금이나 레저세 같은 게 매출 연동으로 보습니다. 마치 부가세처럼 매출 상승하면은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좀 과도하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카지노 업계.
기다리고 기다리던 잭팟은 도대체 언제쯤 터질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내 음식료 업종들이 잇따라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주가에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들이 많지만 곡물에 투자하는 농산물 펀드만큼은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가격이 이미 지나치게 높아져 있다는 거죠. 지수희 기자입니다. 곡물 가격이 최근 지속 상승하면서 음식료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12개월 연속 올랐고 이 가운데 옥수수나 대두, 밀 등 곡물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원가 부담이 높아진 음식료 업체들은 속속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뚜기는 당장 내일부터 10개 품목의 공급가를 최대 20% 인상키로 했고 혜태제과도 8월부터 대표 과자 5종의 가격을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표 서민 음식인 라면은 정부와 소비자들 반발에 가격 상승이 제한되고 있지만 하반기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농심에 대해 하반기 라면 가격이 5% 인상될 경우 300억 원의 이익 개선이 가능하다고 분석했고 키움증권도 CJ제일제당에 대해 곡물 가격이 원재료 단가에 반영되면서 3분기부터 국내 소재식품 판가가 인상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음식료 업종들이 재고를 많이 쌓아놓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거의 끝나는 때 돼가지고 하반기 때 정도는 가격을 올릴 거예요. 라면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일단은 음식료 업종들의 주가는 대부분 다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그 제품의 가격 전가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다 올랐어요, 이제까지. 다만 곡물 가격 상승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농산물 펀드는 오히려 하반기에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곡물 가격이 고점 수준에 와 있고 가을 수확철을 맞아 부족했던 공급이 완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작황이 중요한데 작황은 지금 현재까지는 데이터가 괜찮아요. 추가로 공급이 좀 많이 위축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횡보 내지 박스권을 그리면서 조금씩 내려가는. 지금부터 상반기에 보였던 강한 흐름이 하반기에도 조금 계속 이어질 거냐라고 봤을 때는 상반기만큼 강세로 가야 될 만한 근거를 찾기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이미 투자를 많이 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비중을 줄이는 건 뭐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시점에 올인을 해서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냐? 그건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보험 판매 윤리를 지키면서 실적도 좋은 설계사들을 인증하는 우수 인증 설계사 제도. 최근 들어 우수 인증 설계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보험 소비자들의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만의 리그, 보여주기식 제도라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올해 도입 14년 차를 맞는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 우수인증 설계사는 3년 이상 경력의 설계사 중 높은 보험 유지율, 불안전 판매 0건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선정됩니다. 올해도 협회는 14회차 우수인증 설계사를 선정했는데 무려 32,757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업계에서는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를 통해 설계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직업 만족도를 제고했다고 자평합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오히려 보험 민원은 매년 늘고 있는 상황. 지난해 보험업권의 소비자 민원은 53,294건으로 전년보다 4.1%가량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 모집 관련 민원이 5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불안전 판매 관련 민원은 전년보다 23%나 늘었습니다. 협회는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가 소비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기여한다고 평가하지만 사실상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는 지적입니다. 아무래도 명함이나 설계사 얘기 딱 찍혀서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고객분들이 이게 뭐냐 궁금하다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요. 조금 달리 한 번 더 쳐다보는 경우도 있으시죠. 게다가 보험의 경우 대부분 지인을 통해 가입하는 영업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이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우수한 이거 인증해 주는 잘 모르겠어요. 네, 따로 본 적은 없어요. 모르겠어요. 일각에서는 우수인증 설계사 선정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
제도는 좋은 거죠. 우수한 설계사를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정말 우수한 설계사를 인증한 것인지 이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보험업계의 고질병인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철저한 시행과 함께 영업문화 개선 등 정성적인 부분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집값 조정 가능성을 또 한 번 언급했습니다. 오늘 아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 간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 지역 주택 가격이 장기 추세를 상회하여 고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면서 1인당 GDP 대비 주택 가격 그리고 GDP 대비 민간 신용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 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가계대출 금리 상승 속에서 7월 1일 내일부터 차주 단위의 DSR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 시행과 아울러 한은의 연내 금리 기준 인상 가능성 언급 등은 주택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과도한 기대 심리,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 매수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 하에 시장 참여와 의사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홍 부총리가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명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집값 수준이 GDP나 소득 수준 대비 고평가돼 있다. 이 연내 금리가 오르면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에게 부담을 줘서 결국 집값 조정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값과 금리의 상관관계, 이 홍 부총리의 말처럼 정말 있는 건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홍 앵커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금리와 서울의 집값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2월에 2%대까지 떨어졌던 금리가 이후에 2011년 6월까지 꾸준히 올라오면서 3.25%를 기록한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같은 시기에 서울의 주택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 상승세를 멈추고 좀 하향 안정세로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자, 이후에 2012년 12월까지 집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약간의 시차를 두고 금리 변화에 영향을 받은 걸로 보이는 자료입니다. 또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12년부터 단 2차례만 제외를 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왔고요. 현재는 아시다시피 역대 최저 수준인 0.5%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기간에 집값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현재는 2012년의 2배 수준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자, 그 사이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적 딱 2번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2007년 말 그리고 2008년 말에 한 번씩 인상을 하게 됐는데 2017년과 2018년이죠? 예, 네. 그 영향이었을까요? 2018년 말에 급격하게 치솟던 서울 집값이 6개월간은 일부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데이터를 보니까 금리가 한두 차례 오른다고 한들 집값이 크게 조정을 받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 사이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점이 정부가 좀 염려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가계부채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보시다시피 723조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지금 2021년 1분기 보시다시피 1,764조 원, 2.4배나 더 늘어난 거죠. 그렇군요. 부채가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이제 시장이 금리 변화에 훨씬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말이 됩니다. 1, 2억 정도의 채무자들은 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겠지만 대출을 많이 끌어다 쓴 영끌 비투족들을 비롯해서 이 레버리지 투자를 과도하게 한 차주들에게 큰 부담이 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이 금리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 공급 역시 금리만큼이나 시장의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앞으로의 주택 공급 상황을 지켜보시되 무리한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는 당국자들의 조언도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IT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최근 우리 기술로 개발한 초고속 위성통신 기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위성 산업과 방위 산업 전반에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3월 쏘아올린 차세대 중형위성 1호의 핵심은 정밀 지상관 측 영상입니다. 이 위성은 지상의 승용차를 구분할 정도로 선명한 영상 데이터를 수집해 지상 기지국에 보내는데 이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드론 등 신산업 지원과 재난안전 서비스 제공에 활용됩니다. 선명한 영상을 찍는 촬영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신 기술입니다. 위성이 지상의 기지국과 만나 통신하는 시간은 하루에 20분이 고작인데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1호에는 360메가bp 속도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위성 영상 송신기가 탑재됐는데 우리 기술로 개발한 제품입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에 들어간 거는 360메가bps급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우주 핵심 개발을 통해서 개발한 거는 720메가bps급입니다. 타 해외 유수 기업에 비교해서 최고 속도를 목표로 삼아서 개발을 했던 것입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1호의 지상관 측이 성공리에 마치면서 제노코는 적극적인 항공우주 시장 진출 모색에 나섰습니다. 송신기를 차기 중형위성 시리즈에 접목하는가 하면 차기 군 위성체계를 개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주력이던 군 전술 정보통신체계 사업에 필요한 광 케이블 생산과 정비장비 분야 수주도 늘어 단기적인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방위 산업과 위성 산업, 투트랙 전략이 성과를 보이면서 매출 상승도 기대됩니다. 올해 상승 속도가 좋은 편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30%에서 50% 정도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매출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올해 TICN하고 그다음에 차교위성 분야, 그다음에 시험 장비 분야 이런 분야들이 성장을 이루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거가. 정부도 올해 우주 사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내년 우주기술 자립에 4,019억 원을 투입한다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안까지 발표한 상황. 이로 인해 우주 탐사 관련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우리도 더 이상 우주 산업 불모지가 아닌 기회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받고 있는 이 쌍용 자동차의 새 주인 찾기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어렵게 새 주인을 구해도 완성차 브랜드로서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임원식, 신재근 기자가 공동 취재했습니다. 쌍용차는 다음 달 30일까지 인수 의향서 접수를 받은 뒤 후보 심사와 예비 실사 등을 거쳐 9월 말쯤 우선 협상자를 정할 계획입니다. 먼저 M&A를 통한 투자 계약을 맺은 뒤 이를 토대로 회생 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의 인가를 받겠다는 구상입니다. 인수 후보로는 앞서 투자 의사를 내비쳤던 HAAH 오토모티브를 비롯해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에디슨 모터스와 사모펀드 계열의 박성전 앤 컴퍼니 정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완성차 브랜드로서 쌍용차의 부활을 이끌어내기에는 하나같이 물음표가 붙는 곳들입니다. 쌍용차 인수대금은 공익채권과 퇴직충당금 7천여억 원을 포함한 1조 원 정도로 이들 후보들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니와 설령 인수에 성공하더라도 쌍용차 자립과 성장을 도울 만큼의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렇게 네임밸류라든지 업력 자체가 긴 업체들이 아니라 가지고 쌍용차를 인수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저는 쌍용차를 인수한 다음에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부는 자기들이 쓰고요. 또 일부 분할을 해서 매각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회생 법원에 제출한 회계법인 보고서 역시 부정적입니다. 쌍용차 존속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가치가 6천억 원대인 반면 청산 가치는 1조 원으로 청산 쪽이 우위를 보인 겁니다. 앞서 쌍용차를 살리는 게 청산하는 것보다 4천억 원가량 가치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됐던 10여 년 전 법정 관리 당시보다 상황이 악화된 겁니다. 쌍용차 생존을 위해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들 또한 넘어야 할 산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철수하겠다는 GM을 붙잡기 위해
8천억 원이나 투입하고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탓에 사회적으로 혈세 낭비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와 산업은행이 쌍용차를 돕겠다고 섣불리 자금을 내놓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까스로 통과한 쌍용차 자구안에 대해 보름 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인수 후보자 관점에서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거나 최근 신랑이 없는데 각 씨가 뭘 하느냐며 한 발 물러서서 발언한 것 또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맨날 끝에 뭐 저기 나가겠다고 그러고 정부한테 돈 달라 그러면서 새 자동차 나오니까 사줘라. 어떤 국민이 그걸 사겠냐. 쌍용차 내부적으로도 아쉬움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랜 경영난에 이렇다 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경쟁사보다 뒤떨어진 기술력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부품 구매에 애를 먹으면서 자동차 판매량은 지난 한 해에만 20% 넘게 줄었고 부채 비율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낙후된 생산시설로 1,000원어치를 팔아도 30원을 채 남기지 못하는 고비용 구조 또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기회를 달라며 쌍용차가 새 주인 찾기에 나섰지만 보신 것처럼 상황은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쌍용차는 오는 10월 유럽에서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와 관련해 아쉬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쌍용차의 첫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에는 LG 에너지솔루션의 61.4kWh급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한 번 충전할 때마다 300km 남짓 달릴 수 있는 용량입니다. 같은 전기차 브랜드인 기아 EV6와 현대차 아이오닉5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그나마도 겨울엔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서 주행거리가 더 줄어들 거란 지적입니다. 겨울철에 주행거리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한 60%, 70%만 잡아도 200km 내외, 50%라고 하면은 150km, 130km밖에 못 뛴다는 얘기거든요. 한겨울에 영하 15도가 넘어가는 상황이면 쌍용의 EV600은 아마 150km 뛰기 힘들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전기차 출시 시기도 다른 완성차 업체보다 한 발 늦었다는 평가입니다. 완성차 회사들이 너도나도 독자적인 전기차 플랫폼 구축에 속력을 내고 있을 때 쌍용차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법정 관리까지 겹치면서 전기차 플랫폼을 구축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부품 조달 리스크도 쌍용차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실제 쌍용차의 일부 부품업체가 결제 대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공급을 중단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쌍용차가 법정 관리 와중에 전기차 출시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유럽의 환경 규제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유럽연합은 신차에 대해 이산화탄소 총량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허용치를 초과하면 무거운 벌금이 부과됩니다. 내연기관으론 이산화탄소 규제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궁여지책으로 전기차를 선택한 겁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그 EU에서 전기동력차를 판매하지 못할 경우에는 막대한 벌금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유럽에서도 수요가 증가하는 SUV 판매 증대를 위해서는 결국 전기동력화가 필수라고 봅니다. 오는 2030년엔 유럽에서 출시되는 모든 신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금보다 37.5% 줄여야 합니다. 어렵게 주인을 찾는다 해도 과연 쌍용차가 미래차 기술력을 확보하며 자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기존 브랜드에 연연할 게 아니라 자동차 위탁 생산업체로 전환하는 걸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이를테면 애플 스마트폰의 생산기지인 대만 폭스콘 같은 역할을 말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난관들이 놓여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위탁 생산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가격이 생산 비용이 저렴해야 되는데 그 비용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역시 생산직의 월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쌍용차가 위탁 생산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움직임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지금 받는 월급의 반토막을 내야 됩니다. 결국은 정부 산업은행이라는 거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매칭 펀드 형태로 투자자가 나와야지만 산업은행도 고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한국경제TV 임원식 신재근입니다.
그 밖에 오늘 들어온 소식들 추가로 전해드립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규모가 출범 이후 50배로 불고 거래 규모는 500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29일 그중 코스닥 시장의 시총은 427조 7천억 원으로 지난 1996년 7월 출범 당시 시총 7조 6천억 원의 50배를 넘어섰습니다. 또 일평균 거래 대금은 올해 12조 원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출범 당시보다 500배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간의 서울 아파트 공시가 상승률이 시세 상승률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KB국민은행 시세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7억 8천만 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07년 5월 4억 2천만 원에서 86%가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아파트값 시세 상승률은 79%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시세를 웃돌았습니다. 이 공시가격은 정부가 종부세와 재산세 같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가격입니다. 국내 10대 그룹 내 상장사들에서 ESG위원회의 의사결정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신 지배구조연구소는 ESG위원회를 설치한 50개 상장사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ESG위원회 안건 중 의결이 5건, 보고가 42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ESG 관련 의사결정보다는 기업 설명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또 50개사 가운데 23개사는 ESG위원회를 올해 신설해서 아직까지 활동 자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 지수는 111.4로 전달보다 0.1% 높아졌습니다. 공공행정 분야 생산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에 최근 증가세를 보였던 소비는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됐는데 10개월 만에 감소폭이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소매 판매가 최근 2달 연속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그리고 잦은 강수로 여름 의류 판매가 줄어든 점이 이유라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증권가 소식 전해드리는 여의도 레이더 시간입니다. 수요일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 기자, 오늘 어떤 이슈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상상해 보셨을 만한 경험을 먼저 얘기해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약 앵커께서 딱 한 주만 구매를 했는데 이 주가가 10배 이상 뛰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딱 한 주요? 한 주. 한 주면 사실 기쁘긴 한데 왜 더 안 샀지 하는 아쉬움이 더 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우리 금융시장에 이런 투자자들을 위해서 실제로 한 주만 투자해도 10주를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이 상품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떤 상품인가요? 바로 CFD라는 상품인데요. Contract for Difference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차액 결제 거래라고 합니다. 이 CFD는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파생 거래 상품입니다. 이 가장 큰 특징은 일부의 증거금만 두고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 만약에 2,000원에 제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이 3,000원이 됐다. 그럼 이제 1,000원의 차익이 발생을 하니까 이거를 뭐 현금으로 받거나 아니면 손실이 나면 내가 1,000원을 내거나 이런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차익만 결제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이거를 이제 레버리지를 증거금만 두고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건 어떤 개념입니까? 이 증거금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은요. 먼저 이 증거금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증거금의 비율은 10%에서 40% 정도로 가능합니다. 만약에 10% 증거금만 활용해서 레버리지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10배까지 돈을 굴릴 수 있다는 말이고요. 40% 증거금으로 한다면 나머지 60% 레버리지가 가능해 2.5배까지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주에 5만 원 하는 주식을 100주 사고 싶다고 한다면요. 500만 원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증거금의 10% CFD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 5만 원의 10%, 그러니까 한 주당 5천 원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10주 가격에 100주를 투자한 효과를 보는 거죠. 지금 뭐 설명만 들어본다면 이 레버리지를 오히려 잘 활용하면 좀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그 레버리지라는 말에 다른 말이 또 부채를 활용한다 이 뜻이잖아요. 예. 그에 따른 리스크도 분명 존재하고 또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큰 투자이기도 합니다. 예. 이게 복잡한 구조다 보니까요. CFD는 전문 투자자에게만 이용이 가능한 상품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제 쉽게 예시를 들었을 때 이게 수익이 나면 좋은 거지만 만약에 손실이 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 정도의 비율, 레버리지 비율이 한 10배까지 돈을 굴릴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손실이 또 어마어마하게 다가올 것 같은데 이게 리스크로 좀 꼽히는 부분이겠죠? 네, 투자한 종목이 이익이 난다면 당연히 괜찮겠죠. 정말 좋은 일인데요. 예. 슬프겠지만 손실이 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주가가 하락을 하면요, 미수금이 발생을 합니다. 이 미수금은 추가 증거금으로 메워야 하는데요. 이때 만약 추가 증거금이 미납이 되게 되면요, 증권사는 임의로 반대 매매를 하게 됩니다. 예. 이 증권사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해서 발생한 손실을 메우는 게 반대 매매인데요. 이렇게 되면 CFD를 통한 투자자의 경우는 손실 위험이 커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예. 주가가 상승하면 이익이 10배로 또 극대화되지만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그만큼 손실도 커지는 투자 상품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손실이 난 주식을 갖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증거금을 입금을 하면 괜찮지만 그렇죠. 입금을 안 했을 경우에는 뭐 증권사에서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임의로 매매를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매를 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증권사에서 알아서 메꾸는 구조인 겁니다. 좀 위험한 상품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런 투자 상품들을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최근에 이런 투자 상품이 리스크하다는 것을 알고도 좀 복잡하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예. 이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CFD 투자자 수가 2019년과 비교해서 262%나 늘었습니다. 이 CFD 계좌 잔액도요. 올해 2월을 기준으로 4조 380억 원이었는데요. 예. 1년 전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예. 특히 이 CFD 투자는 법인도 사용이 가능하지만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 개인 투자자가 전체 CFD 거래 대금의 97.2%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모든 CFD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사실 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 리스크라면 좀 많이 또 우려가 될 법도 한데 지금 이렇게까지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증시 배경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예. 이 지난해부터 증시가 상승장이었잖아요. 예. 이래서 레버리지로 이익을 한번 확실히 보겠다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영향이 큽니다. 또 게다가 중요한 부분은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이 완화된 요인도 있는데요. 예. 제가 그 CFD 투자는 전문 투자자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 조건이 크게 완화가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CFD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전문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완화가 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완화가 됐습니까? 이 기존에는 전문 투자자 요건이 금융투자 계좌를 1년 이상 보유하고 있고 금융상품 잔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예. 또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총 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전문 투자자 자격이 됐는데요. 지난 2019년 11월에 이 기준이 대폭 완화가 됩니다. 금융투자 상품 잔액이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하고 5천만 원 이상만 되면 되는 겁니다.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리스크가 큰 상품의 조건이 좀 완화가 됐다. 좀 파격적인 결정인 것 같습니다. 이 완화로 전문 투자자가 그럼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보시면 좀 놀라실 만큼 늘어나긴 했는데요. 예. 당시 그 금융위원회에서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 완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요. 기존에 2,000명 정도였던 전문 투자자가 37만 명에서 최대 39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 최대로 195배나 늘어난 겁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이 완화가 됐고요. 시장도 상승장이니까 이 투자자들에게는 이 CFD가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예, 또 지금이 또 상승장이기 때문에 또 이런 추세가 더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증권가는 어떤 반응인가요? 증권가는 사실 지금 이 시기가 CFD 투자를 권하기에 가장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은 낮아졌고요. 그래서 투자를 권할 수 있는 고객 대상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또 시장도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라는 점을 증권사도 캐치한 겁니다. 이 기존에 CFD 상품을 내놓았던 증권사는 이벤트 등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CFD 서비스를 안 하던 삼성과 NH 등도 올해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운영 구조를 보면요. 사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구조길래 증권사에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이 투자자가 CFD 투자를 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 구조로 한번 이 운용 구조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투자자는 일부의 증거금을 가지고 매수에 주문을 넣을 겁니다. 이 국내 CFD는 한두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증권사가 거래 중개만 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국내 증권사는 매수 주문을 받아서 CFD를 운용하는 해외 증권사로 그 주문을 전달합니다. 예. 해외 증권사는 해당 증거금의 레버리지를 더해 주식을 거래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국내 증권사는 수수료로 투자자들에게 중개비를 받고요. 해외 증권사는 해지 비용으로 레버리지에 대한 이자와 같은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예. 다만 주가 하락에 따른 반대 매매 손실은 투자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증권사는 손해를 보지 않는 거죠. 이게 정리를 하자면 리스크는 투자자에게 가고 수수료는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사실 안 할 이유가 없는 상품인 겁니다. 예,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날 경우에만 좋은 상품이다라고 여겨질 법한데 증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리스크는 또 투자자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 증권사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물론 이 레버리지라는 이 효과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 또 고수익을 볼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활용하실 수는 있지만요. 그 레버리지의 이면에 있는 위험성을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실 때도 물론 신중하셔야겠지만 CFD의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CFD 투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손실, 수익 이면에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 참고하시고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동 변속기에 눈을 달아주고 똑똑한 지능을 입혀주어야겠다고 판단했으면 차량의 내비게이션, 레이더, 카메라 신호를 변속 알고리즘에 접목함으로써 숙련된 수동 변속기 운전자와 유사한 인지, 판단, 실행의 3단계 제어 기술을 구현하였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 살펴보는 김보미의 뉴스카페 시간입니다. 김 기자.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는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네, 백화점이나 은행, 종합병원 등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네. 세계 최초로 인간의 감정을 인식해서 반응하는 로봇입니다. 페퍼라고 불리는 소프트뱅크사의 이 로봇은요, 2015년 출시 당시 1분 만에 초기 생산량 1000대가 모두 팔릴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지난해 여름부터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프트뱅크는 놀랍게도 은행이 아니죠. 네, 지금 비교하신 거예요? 아니 뭐 다들 궁금해할까봐. 네, 네. 2015년 당시에 이제 인기가 좋았던 저 로봇이 최근에는 이제 생산이 중단됐다. 왜일까요? 뭐 로봇 하면 사실 요즘이 더 이렇게 각광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공식적인 이유는요, 수요 부족입니다. 그만큼 판매가 이제 부진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페퍼의 생산 대수는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년간 27,000대에 그쳤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소프트뱅크 측은 이 페퍼에 대한 생산을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미 프랑스의 소프트뱅크 로봇 사업부
정부가 오는 9월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실상 로봇 페퍼와 관련한 사업은 접었다라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인간의 감정을 읽는다라고 하면 왠지 좀 쓸모가 많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수요가 없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로봇 페퍼의 기능이 지극히 제한적이었다라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네. 이 페퍼가 시각이나 청각, 촉각 등을 활용해서 인간의 감정을 읽어내고 또 그에 따른 반응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는 특별한 기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에서는 단순 안내 정도에 그칠 정도로 제한적이었고 또 가정에서 활용하기에는 인간과 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만큼의 수준은 아니어서 그 포지션이 애매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인간의 감정을 읽는 기능만으로도 굉장히 좀 유용할 것 같은데 회사에서 좀 쓸모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아침에 직장 상사의 기분 파악할 수 있고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거나 이 네. 기능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도 인공지능이 요즘 또 발달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충분히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런데 이 페퍼의 부진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불쾌한 골짜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불쾌한 골짜기요? 네. 처음 듣네요. 이름 그러세요? 듣기만 해도 좀 불쾌한데요? 뭡니까? 그래요? 네. 네, 불쾌한 골짜기는요, 인간이 로봇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상태의 변화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걸 말합니다. 로봇이 인간과 비슷할수록 호감도가 점점 좀 올라가다가요, 일정 수준에 이르면 그 호감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바로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건데요. 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네, 앵커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왼쪽과 오른쪽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마음 같아서는 오른쪽을 한번 골라보고 네, 그럴 싶긴 것 하지만 같았는데, 네. 왼쪽이 더 좋네요. 네. 마음이 편안해지는 왼쪽 그림입니다. 네. 네, 오른쪽은요. 분명히 사람을 닮기는 닮았는데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부분들이 사실 느껴지잖아요. 예. 바로 그런 데서 사람들은 이 미묘한 불편함, 불쾌감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예시를 든 거고요. 비록 온전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눈, 코, 입, 페퍼처럼 눈, 코, 입이 다 있고 또 누가 봐도 로봇 같아 보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도 인간은 불쾌감, 또 거리감, 불편함 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로봇이 나의 감정까지 읽어낸다? 라고 한다면 로봇을 하나의 도구나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페퍼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LG U+나 이마트 또 우리은행 등에서 이 페퍼를 도입을 했었는데요. 그다지 활용도가 높지 않았고 또 소비자들 반응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창조물이 자신하고 똑같으면 왠지 좀 불쾌감이 든다. 어쩐지 좀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영화 프로메테우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소프트뱅크는 그러면 이제 로봇 사업을 앞으로 완전히 접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프트뱅크는요, 현재 버크셔웨이 그리고 또 오토스토어 등과 같은 로봇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기업이 주력하는 로봇 형태를 볼 때요, 이 창고 물품을 나르거나 정리하는 이러한 특정 기능에 특화된 이 기계나 수단으로서의 로봇 생산과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버크셔 그레이와 오토스토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창고 물품 정리용 AI 로봇들이 날고 있죠. 그만큼 아직까지는 우리와 대화하고 또 감정을 교류하는 정서적 기능의 로봇보다는 실질적으로 인간의 작업을 지원하는 도구로서의 로봇을 더 선호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좀 반영한 조치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런 기술은 이제 손정희 회장이 투자하고 있는 어떤 물류 기업들에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정을 읽어주고 이게 감정을 케어해주는 단계까지 간다면은 네. 저도 꼭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데요. 이게 인간보다 좀 로봇이 더 이렇게 좀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 근데 지금 살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가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요거 제가 한번 인터넷에 좀 찾아봤는데 네. 올라온 가격으로는 3,600만 원 정도였어요. 3,600만 원? 네. 그냥 제 감정은 제가 알아서 케어하는 것으로. 앵커한테는 꽁값 아닌가요? 네. 제가 그 정도로 돈이 많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이슈 이어서 살펴보죠. 네. 다음 영상도요. 또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같이 네.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보여드렸던 미국의 한 흉가입니다. 혹시 기억하시죠? 네. 지옥에서 온 집이라고 했지만 저희 집보다 좋다는 그 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살고 싶어 한다는. 네, 맞아요. 네. 이 영상을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갖고 나온 건요. 바로 미국 연준이 집값을 잡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을 검토하고 나섰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집값을 잡는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연준은 지난해부터 이 매달 국채와 그리고 또 MBS라고 불리는 주택 저당 담보 증권이라는 거를요. 각각 800억 그리고 또 400억 달러어치씩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집값이 끝을 모르고 계속 오르다 보니까 MBS 매입 규모부터 일단 조금씩 줄여나가고 이후에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채 매입을 축소하는 2단계 테이퍼링 방식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드디어 이제 테이퍼링의 서막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미국 집값이 그 사이에 또 올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국의 주택 가격 추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가 있죠. 바로 S&P 케이스 실러라는 지수인데요. 이 케이스 실러 지수가 오늘 현지 시간으로 29일 새롭게 또 4월 기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4월 기준 자료를 좀 보시면 이 전달 대비 13.3%가 올라서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심지어 상승폭 같은 경우에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3월 수치를 갖고 왔었는데 그때보다 더 가팔라졌다 이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연준이 매입을 줄이겠다고 하는 이 MBS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구조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게 되면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 대출 원금만큼의 자금이 묶이게 됩니다. 이 어디 투자해서 돈을 굴리고 싶어도 이미 돈을 빌려주고 없는 상태니까요. 그러면 금융기관이 과연 손 놓고 이 대출금을 다 갚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까요? 글쎄요. 아니겠죠. 네, 금융기관으로서는 고객에게 돈을 빌려준 대가로 이 받은 저당권, 그러니까 대출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 권리를 담보로 잡아서 다시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 증권을요, 바로 MBS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잠시 딴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정된 이 담보 자산을 현금처럼 굴릴 수 있게 바꾼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자산 유동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MBS를 발행해서 마련한 자금으로 다시 이제 다른 고객들한테 이제 대출을 해주고 이런 데 쓴다는 거잖아요. 이걸 좀 무리하게 하다가 과거에 이제 리먼 사태도 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거나 오늘 얘기는 그건 아니고 어쨌거나 그런 거죠. 예. 네,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자금 조달, MBS를 통해서 자금 조달이 쉬우면 쉬울수록 이 금융기관의 대출도 좀 더 활발히 좀 이뤄지겠죠. 여기에서 연준이요, MBS를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금융기관의 추가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연준이 다시 MBS 매입 규모를 줄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기관의 추가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테고 연쇄적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라가는 효과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려서 집값을 잡겠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대출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이 집에 대한 수요도 좀 떨어지게 될 거고 연이어서 이 집값도 잡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집값에 거품이 꼈냐 안 꼈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많이 나뉘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건 이 집값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또 연쇄적으로 충격을 시장에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최대한 긴 호흡으로 점진적인 안정세를 꾀하는 게 답이 될 텐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 연준도 좀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심지어 이제 원로 연준 이사 MBS 매입을 줄여야 한다 이런 발언에 동조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비둘기파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둘기파가 이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신뢰가 가는 이 상황이 더 유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점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만 이 월러 이사의 발언을 좀 빌려보자면요. 테이퍼링을 먼저 하고 난 이후에 금리 인상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월러 이사는요. 만약 내년 말이나 2023년 초에 금리 인상을 한다면 역으로 계산했을 때 테이퍼링은 이 내년 말까지는 마무리 지었으면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집값 과열이 뜻밖에도 연준의 금리 정상화 일정을 좀 앞당기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앞서 앵커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상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벌써 7월입니다. 아시다시피 7월부터 큰 변화를 맞는 정책 일정들 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당초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였는데 방금 전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 또 수도권 거리두기가 일주일 연기됐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주 52시간제 시행 범위가 그간의 5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이 됐지만 내일부터는 5인 이상 또 49인 이하 기업에도 확대 적용이 됩니다. 또 은행권에서는 배당 제한 조치가 종료가 되는데요. 이제 은행과 금융지주들은 중간 배당 또는 분기 배당의 실시 여부와 배당 수준까지 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계속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 이제 7월부터는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등 이 대출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또 개인별로 DSR 적용 대상도 확대가 되는데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또 연소득과 관련 없이 1억 원을 초과해서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이 DSR 40%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4세대 실손보험 출범입니다. 이제는 쓴 만큼 돈을 내는 건데요. 15개 보험사가 판매를 시작하고요. 이 보험은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도 갈아탈 수 있고 신규로도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멘트 가격이 7년 만에 인상이 됩니다. 좀 주가에도 영향이 있었죠. 1톤당 가격 5.1%가량 인상이 되면서 레미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부터 바뀔 정책들 이외에도 더 많으니까요.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인구가 18개월째 줄고 있습니다. 출생이 줄어서라고 합니다. 결혼을 안 하니까 당연히 출산도 적습니다. 결혼 연령은 점차 늦어지고 있는데 한 결혼정보회사 분석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남녀의 평균 결혼 연령은 각각 36.7세와 33.6세로 15년 전보다 각각 3세씩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왜 결혼을 꺼리는 걸까? 지난해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에서 남성 절반 이상이 재정적 문제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집값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를 해결할 어떤 희망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면 나라에서 현금을 주고 아이를 낳으면 세금도 깎아주지만 좀처럼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10년 내 한국에 인구 지진이 올 것이다. 그저 선언적인 구호로만 남은 이 말은 기성세대들의 무책임 속에 우리 청년들을 점점 더 사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아파트를 줄지도 모른다. 더 이상 이런 불확실성에 미래를 거는 청년은 없습니다. 정책 당국은 노력하면 올라설 수 있는 주거 사다리, 열심히 일할 직장과 충분한 소득을 위해 우리의 세금을 써주기 바랍니다. 뉴스플러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